교내 수업 이원화라고 해서 수능 대비반을 같이 운영해서 방과 후에 그렇게 되다 보면 선도학교에서 조금 더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고요. 이때 이 수능 대비가 1, 2학년에도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같이 이루어졌는지. 근데 사실 3학년은 입시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 스킬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어, 그 수능 대비 수업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전면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이렇게 방과 후 수업으로 수능 대비하는 게 특히 1, 2학년 수업에서 이게 과연 옳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서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칸막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 재량에 맞게끔 그 칸막이가 저도 자세히 잘 몰라서 그 칸막이는 학교 재량에 맡겨지는 것인가, 얼만큼 열 것인지를, 왜냐하면 2022 교육, 그 개정 교육 과정은 더 교과목 수가 많거든요. 이 칸막이 결정이 학교 재량인지, 사실 이거 교육 장학사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교 학점제 도입이. 그렇지만 잘못하면 고등학교 때 이 진로 적성에 무게를 두다 보면 오히려 다양성보다는 자기 진로에 맞춰서, 특히 또 대학 진학하려는 그 과에 맞춰서 이렇게 진로 설계가 이루어지다 보면 아이들이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는 강박이 돼서 부정적인 면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1학년 때, 뭐 중학교부터 그게 같이 와야 되는데, 1학년 때에 진로 뭐 교육과 연계돼서 진로 설계의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교육들이 조금 이루어진 다음에 2, 3학년 때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선도학교 하시면서 그런 우려를 생각하셔서 운영을 하신 부분도 있는지 그렇게 궁금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네. 네, 먼저 답변 듣겠습니다. 네, 답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저희가 지금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나 이렇게 학생 선택형 수업이 되기 전에는 교사 한 명당 맞는 과목의 수가 국영수 같은 경우에 보통 한 개, 만화에 두 개였는데 지금은 보통 세 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수업도 하게 되면 더 많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 부담이 많이 는 게 사실인데 어쩔 수 없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내하고 저희가 학생들이 만족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이나 2학년 때부터 이제 방과학교로 수능 대비 과목을 열고 있는데 어, 강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라서 일단 저희는 열기를 열고 이제 학생들이 원하면 선택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뭐 수능 대비라고 하니까 문제풀이 스킬 뭐 이렇게만 이렇게 좁혀지는 것 같은데 뭐 영어의 구문 독해라든지 아니면 문학 작품 정리하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된 수업들이 대부분 다 깔리고 있는 편이라서 1학년, 2학년 때에는 그게 또 학생들이 실제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 이게 또 비용적인 부담은 적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열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은 학생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 질문이 칸막이 말씀하셨죠. 이거는 제가 선도학교에 두 곳에서 근무했었었는데 첫 번째 학교랑 두 번째 학교의 칸막이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학년별로도 다르기도 하고요. 아마 칸막이는 저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의 재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칸막이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진로 선택 과목이 아니고 일반 선택 과목이면 석차 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학생 수가 그러니까 그 과목에 대한 수강자 수가 이게 뭔가 보존이 돼야 되는데 한 최소한 70명, 80명을 보통 잡지 않습니까? 그런 수를 이제 어느 정도의 선택을 조금 유도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촘촘하게 설정한 학교가 있고 그런 것보다는 학생들의 재량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교 넓게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라고 하면 진로를 결정하기엔 굉장히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진로가 바뀐다 하더라도 어떠한 진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자신이 특정한 과목을 선택하고 듣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게 진로가 바뀌었을 때에도
자기가 그때는 생각이 이러해서 이런 과목을 들었다라고 또 설명이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 진로를 교과목의 하나로 설정하고 보통 1학년 때 주마다 1시간씩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 시간에 진로 전문 선생님께서 수업을 일단 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뭐 챌린지 진로 이런 것도 있어서 직업인들을 한 30명 정도 초청해서 아이들이 선택을 하고 실제 직업인들과 만나게 하는 과정도 있고 또 컨설턴트 분들 오셔서 컨설팅하는 장면도 많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진로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학생들이 숙고하는 그런 시간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고교학점제에서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 뒤에 그 최병철 선생님이나 서유진 학생에게는 질문이 따로 없으신 건가요? 네네. 한꺼번에 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세병철 선생님 발표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의 과제에서 제시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주도적인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데 전 교사가 이렇게 진로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진로 설계라는 그 사원이 얼마만큼 깊이까지 가야 되는지 사실 조금 의문이 생겨서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다과목을 지도하다 보면 담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 기존과 달리 일회성 수업으로 교재 연구를로 이제 할애해야 되는 시간 사실은 모든 교사가 설계랑 같이 연관돼서 하다 보면 사실 그 수업의 질이 아니면 한다면 학생 피상적으로 그 조언이 피상적인 조언에 지나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조금 현재 지금 진로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 한 번씩 계시지만 이 전담 교사들의 조금 활약상에 더 기대를 해야 돼서 사실 미국은 이런 학습 혼자서 특히 그러니까 진로 설계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해주시는 그런 그 제도가 있듯이 우리도 이렇게 이제 조금 전담 지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그 예비교원 서유진 학생의 얘기를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어, 계속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교사에게 다과목 지도 역량이 이제 중요해졌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2015보다는 2022에 훨씬 교과목 수가 많습니다. 자기 전공하고 관련된. 그래서 융합 선택이라든지 뭐 되게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다면 이런 것들을 다 훑어보고 가는 게 옳은 건가? 이게 결국 예비교원이 해야 되는 역량인가라는 사실 살짝 저는 해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훨씬 2022가 더 많더라고요. 네. 네, 지금 저는 이제 선생님 학교는 진로 전담 교사가 안 계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제가 준비된 답변은 이제 우리 학교에는 특히 대구에는 진로 전담 교사가 다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다. 근데 또 고민이 또 생깁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뭐 어떻게 100%다 해줄 수는 없는 것 같고 50%는 학생이 해결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진로인 것 같습니다. 너 뭐 할래? 이러면 자꾸 그 부담을 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공을 제대로 찾아가는 아이가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진학도 하고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직업계 고등학교지만 한 성적이 70% 정도 인문계 커트라인과 비슷하니까 뭐 수능을 준비한다든지 또는 대기업이나 또 뭐 공무원 이런 또 준비하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그래도 이제 과부장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그리고 간혹 저도 이제 저한테도 찾아오긴 하는데 제가 그게 도움은 못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솔직히. 그래서 뭐 저한테 찾아오려고 하면 그래도 뭐 제가 전공이 이제 지리과니까 4대 지리과 간다고 하면 좀 도움이 될란가 몰란다고 그렇지 않고서는 그래서 한 50%는 자기가 이제 그걸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뭐 굳이 해결 방안을 이제 마련한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학교마다 진로 전담이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로실에 들어가면 3분 정도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과에 있는 그 선생님 그리고 이제 또 뭐 자기 선배들 정도 뭐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유진 학생 답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선생님의 그 질문을 먼저 받고 조금 발표에 있어서도 조금 추가한 내용이 없잖아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우리가 예비 교원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조금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에 대해 교재 연구를 물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진짜 앞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범대학 재학생으로서 느낀 점은 대부분 시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여유가 크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학점 관리 또는 임용고시 또 교생 실습 등의 졸업이나 또 취업에 바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발표에서 다루었듯이 예비 교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준비이자 자세는 자신의 전공과 앞으로의 교육 이슈에 대한 관심과 꾸준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과목 지도 역량과 뭐 교재 연구 등 사범대학 재학 중에 모두 가능하면 제일 좋겠지만 교재 연구법이나 교과 교육론 등 대부분의 교과 교육론 전공을 수강한 저희 경험으로도 사실은 주교과만을 다루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이슈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또 이런 문제점들을 고민하고 이걸 계속 유지한다면 졸업 후나 또 뭐 추후에 교사된 후에라도 또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또는 정말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식한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연수의 기회를 통해서 이를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경희 선생님의 좀 그 질문의 개수도 조금 많고 내용도 조금 어렵게 느껴졌었는데요. 발표자분들께서 다 잘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요. 그 저희 박영민 선생님께서 또 방금과 같은 형태로 종합 토론의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연구 기관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장의 어떤 치열한 논의인 줄 알고 그 질문을 좀 제가 진짜 궁금한 걸로 준비했었는데 사실 그 예비 교원들께서 보시는 강의 자리였으면 좀 꿈과 희망이 좀 있는 꿈과 희망이 담긴 그런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현실적으로 준비해 왔어요. 여기 송주호 선생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여기 2학년, 3학년 교육과정 선택표 한번 보시죠, 책에. 2학년, 3학년 교육과정 선택표를 보면 2학년은 국영수 중에 한 과목 선택하라, 기초교과 한 과목 선택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칸막이를 3개 쳐놨어요, 탐구 과목. 그 다음에 교양하고 외국에서 칸막이가 좀 세게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1, 2학기 과목이 또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또 동시 선택이 어려운 부분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3학년은 그 의외로 거의 준자율 선택으로 완전 개방형입니다. 기초가 개방돼 있고 원래 완전 개방까지는 아니고 준자율 선택 정도 개방이죠. 그렇게 되는데 첫 번째 의문점은 2학년 때 선택한 과목이 3학년 때 중복돼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의문점은 여기 보면은 그 1학기 운영 과목이랑 2학기 운영 과목의 기초교과본이 학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3학년 2학기는 내신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학년 때 학년 선택으로 심화국어를 한 학생과 3학년 2학기 때 학기 선택으로 심화국어를 한 학생은 동일한 그 성취 기준을 성취할 수 있는지, 실제로 수능 준비할 텐데 동일한 성취 기준을 성취할 수 있는지, 이게 국어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똑같이 해당돼요. 탐구 과목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2학년 때 제한을 두고 3학년 때 자율로 푼 이유는 무엇이며, 그다음에 2학년 때 그 이수한 과목과 3학년 때 이수한 과목의 성취 기준이 동일하게 이수된 3학년 2학기 때 이수한 게 동일하게 이수된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뭐 지금 현실이라는 게 또 존재하니까 어떻게 학교에서 보통 유도하고 있냐면 2학년 때 이렇게 칸막이가 조금 더 과도하게 쳐져 있는 것은 2학년 때 탐구 과목 중에 수능 선택 과목을 웬만하면 다 듣고 3학년 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들어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3학년 때도 2학년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혹시나 못 들었을까 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3학년 2학기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교사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때는 수업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도 뭐 교사의 그런 노력, 제가 그 과목을 제가 들어본 적은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2학년 때 수업과 아마 3학년 2학기 때 수업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뭐 저희 학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일선에 있는 모든 학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3학년 2학기에는 수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선생님의 학교를 두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사실상 이게 고교학점제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논의가 필요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송주호 선생님과 최병출 선생님 그 공통으로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하시고 계시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원래 사실 장학사 선생님한테도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 건데, 성취평가제가 있습니다. 성취평가제가 있고 이 성취평가제를 통해서 지금 교과 선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교가 입시를 잘하려면 운동부가 2개 있어야 된다. 2개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과 선택할 때 밑에 딱 깔고 들어간 다음에 인원수 확보해가지고 1등급 많이 내는 거죠. 네, 1등급 많이 내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학교도 이제 선도학교니까 하고 있는데 그 교과 선택이 거의 파행이 되고 있어요. 인원수 보고 눈치 보고 다 옮겨 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평가로 바뀌더라 하더라도 대학교에서는 A등급 비율을 보면서 그 A등급이 진짜 A등급인지 가치를 따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5명 되는 데서 A 고르라고 하면은 학생이 실수하면 삐끗하면 그대로 인생이 날아가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성취평가제를 통한 고교학점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만일에 실현이 된다면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한 논의인 것 같아서 두 분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또 하나는 또 성취평가제에 있는 그 핵심적인 개념, 최고소학업 성취 수준 보장지도 있잖아요. 최소학업 성취 수준 보장지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문 다 받았잖아요. 미수 존재하지만 미수 있어서는 안 된다. 미수 나오면 안 되잖아요. 미수 나오면 졸업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이 이제 최소한의 의지가 있으면 수업 활동 설계를 잘해서 뭐 시험 문제 풀라고 하고 참여시켜가지고 어떻게 막 그림으로 표현시키면 다 이해합니다. 물어보고 말로 막 설명하라고 하면 되는데요. 장결자, 무기력한 학생, 학업 중단 위기, 그리고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비폭력 불복종 운동 끝없이 하는 학생들. 네, 뭔 말을 해도 안 됩니다. 이런 학생들은 기관에 맡겨도 치유에 몇 개월 걸리고요. 정신과 전문의도 어려워합니다. 이 학생들 만일에 학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보충 지도까지 미수가 뜨면은 이 학생들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지혜를 묻고 싶습니다. 저도 근데 그 미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처음 강연을 들었을 때가 3년 전인데 저도 듣자마자 과연 저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실제 지금도 저희 학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 가면 반에 한 20명 중에서 보통 3명, 4명 정도는 이제 학교 오는데 의의가 있는 학생들이 보통 많아서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이제
지도해야 될까? 그다음에 미수를 분명히 받을 텐데 그 학생들은 뭐 의욕도 없을 텐데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저도 많이 하고 있고 이거는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저희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저도 뭐 다른 선생님들의 이런 의견이 궁금하긴 한데 뭐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분명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어, 지금은 뭐 고등학교 졸업장은 그냥 사실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일정한 성취를 이루어야 졸업장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맞고 지금 그러한 그런 기본적인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뭐 교육부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진짜 너무 이렇게 날카로우셔가지고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선생님들의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뭐 쉽게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지만 클래스가 두 개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 반에서는 1등급이 뭐 몇 명 나오니까 이제 수월한데 이거 인원 적은 반은 참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수능이 바뀌어야 해결될 문제이지 수능 체계는 그대로 두고 이거를 우리 보고 어떻게 해결하라 이러면 이거는 솔로몬도 이거는 해결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미수 이거는 처음에는 좀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40% 이하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그 직업계는 그래도 숨통이 드는 것이 실습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행평가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데 그리고 솔직히 학교에서 현장에서는 보면 수능에 사실 비중을 많이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로 수능은 수행평가는 점수를 좀 잘 주고 변별력을 필기로 이렇게 조정하는 분이 아직까지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이제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시비가 또 좀 보험 성격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늘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수행평가 비중을 높인다. 늘 애들한테는 수행평가 비중을 높인다 그러고 수업 시간에 참여 안 하는 학생들은 점수를 이렇게 박하게 준다고 선언을 하면서도 이것이 실천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이게 학교의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의도한 바대로 잘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저희 대학교 다들 이제 대학교 다니실 때 뭐 학점제 또 이수제 또 대학교도 지금 상대평가로 해서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A를 30%까지 수강생이 30%까지 준다고 하니 10명 이상이 되면은 개강이 되거든요. 10명이 안 되면은 폐강이 되는 실습 과목 말고 폐강이 되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11명이 듣는 반에서 3등 안에 들어야 A를 받을 수 있으니 또 학생들이 또 그 기피를 하기도 하고 그런 소수 과목 또 다수 과목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형평성의 문제 또 선택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대학에서도 존재를 하는 문제여서 이게 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긴다면 이런 학점제나 이수제가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제 스스로의 가설을 항상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듣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공부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 질문 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현장에서 모두 알지만 사실 말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짓궂게 말씀드려서 죄송을 하고 그 어쨌든 제가 어쨌든 그 부분에서 되게 언어와 매체 제발 좀 들으라고 했지만 아무도 문법을 공부하기 싫은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직업계 최병출 수석님께 질문을 드리면 직업계 고등학교를 제가 잘 몰라서 직업계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직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전공이 어느 정도 결정돼 있고 직무 표준 능력이 있어서 전공 교과목을 그에 따라서 이수하게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 보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그리고 공동교육 과정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업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이 3학년 때 직업 위탁반을 막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직업학원에서 위탁받을 때마다 돈이 드니까 학교에 홍보를 하러 우리 학원에 보내달라고 막 와서 장사를 해요. 이게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교과 선택권이 보장이 된다면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과 공부가 인문 관련 학과 공부가 싫으면은 이제 실제로 실습을 나가면서 배워야 되는 걸 선택해야 되는 게 그 학점을 제대로 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위탁 직업 교육으로 이루어진 학생 지도를 교육과정 내에서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이제 직업교육 입장에서 한번 그 공동교육과정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우리 학교도 이제 학교 안에 와서 또 그 전쟁을 한번 치러야 됩니다. 이 그 직업 그 고교 학점제를 그 뭐 누구부터 이제 먼저 매를 누구부터 맡을래 했을 때 원래 이제 2개 클래스가 있는 과가 맡았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해결이 좀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해결은 됐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해결됐냐면 이제 단반이 하기로 했는데 그 수강 신청을 이제 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수강 신청을 안 해서 그냥 뭐 깔끔하게 해결된 건데, 이게 참 그 어두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아이들 안에서도 또 그 과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공고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어떻게 신입생 모집했냐면 공동교육 계열별로 모집해서 공동으로 모집해갖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했다 그러는데, 그건 뭐그 학교 나름대로 거기는 아마 모집하는데 우선 일단 모집부터 해두고 보자, 뭐 그런 작전이었을 것 같은데, 우리 학교는 그 기계과는 3반이고 2반과가 있고 또 단반이 건축과 뭐 토목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이제 있는데,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동교육 과정을 지금 대공고 안에 지금 인프라를 지금 시설 구축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이 문제를 이제 인식을 했으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그 직업계 고등학교로 이렇게 전학 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얘들은 그 거기를 이렇게 도피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1학기 마치고 오면 뭐 전기나 기계나 무슨 공구 이름도 모를 텐데, 그래서 이 중학교에서부터 이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 미래교육센터에서 그 보니까 그 초등학교부터 해서 또 중학교에서 준비해야 될 이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생각이 참 깊다, 그런 생각도 했고, 어쨌든 그 이 부분은 뭐 얘들은 뭐 자기들이 그 선택하는 부분이 돼서 뭐 무슨 그 직업 학원에서 뭐 강제로 이렇게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뭐 이제 메리트를, 자기들은 돈이 되고 또 아이들은 또 이 고등학교 마치고 미래가 또 불투명하고, 어제 뉴스엔가 뭐 스카이의 자퇴율이 뭐 엄청나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학교 다니는 이 학생들이 보면 참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그 결정을 잘 못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는 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감당하기는 참 어렵고 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진로나 감사합니다. 작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이렇게 왈왈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저희도 그 대학에서도 저희 자율전공이라고 해서 경북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의 상해대학들도 아까 대우공고의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문자율전공과 자연자율전공으로 나누어서 일단 뽑아놓고 교양 과목만 듣도록 한 다음에 그 성적을 바탕으로 2학년 때 전공을 취득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전공 선택의 제약은 사범대는 선택을 할 수가 없고 뭐 을지대도 선택을 할 수가 없고 뭐 이런 제약들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대안으로서 이렇게 직업계 고등학교나 이런 쪽으로도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서유진 예비교원님께 예비 선생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2가지 질문 드릴 건데요. 하나는 예보해드 제가 준비한 질문이 있었고, 하나는 원래는 장학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교육의 어떤 미래를 듣는다는 점에서는 장학사님께 정책을 듣는 것도 좋지만 그
학교 현장을 준비하시는 예비교원님께 미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서 질문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서유진 예비교원님께서 고교학점제 그 홈페이지 보여주시면서 현장 선생님들은 다 보셨겠지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희망찬 이야기고요. 보는 사람만 봅니다. 보는 사람만 보고 그 쓰는 사람만 쓰고요. 그리고 어, 제 이야기 조금 하자면은 제가 학교 갔을 때 교수 편기가 유행했어요. 교육과정. 그다음에 수업 평가 기록 일체화. 정시로 대학 와서 교수 편기 하라니까 황당해요. 막 학생분 길게 막 적으면서 일치시키라 하니까 황당해요. 근데 지금 그 예비 선생님들께서 겪는 문제도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학교에서 정해주는 대로 수업 듣다가 현장 가서 고교학점제를 하면은 황당합니다. 네. 그 학부에서 배우는 걸로 절대로 대응 불가능하고요. 수업을 하시는 데는 처음에는 이제 학교에서 전공 과목 들을 때는 이거 왜 배우나 이랬는데 한 10년 정도 교사하고 보니까 그게 그 말이었구나 하는 게 한 10년 정도 수업하니까 이제 살짝 와닿아요. 그래서 이게 학교 현장과 학부 수업이 너무 다르다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 그래서 진짜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그 특히 젊으면 젊은 사람이 젊으니까 안다라는 이 논리 아닌 논리가 있어요. 젊으면 안다. 이 논리 아닌 논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깎여물고 오십시오. 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단순히 학생의 자율적 교과 선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넘어서 2022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진로, 지도, 연계 선택 및 교과 체계의 변화 이해, 학기 단위 책임 교육에 대한 이해, 융합 교육 및 자율형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 절대 평가를 기반으로 한 성취 평가시 이해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및 미수 보충 지도에 대한 이해 등 총체적인 변화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에 맞춰서 교과 교육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대학 측의 교육 과정을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 외에도 학생 단위에서 스스로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익히고 고교학점제 시대의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자구책은 없는지, 그리고 그 자구책이 있다면 어떤 부분의 준비는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부분의 준비가 더 필요한지 자체 평가를 부탁드릴까 합니다. 또 이 지점에서 예비교사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교육 현장의 지원과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사실 제가 이때까지 사범대학에서 재학을 하면서 정말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학부 수업만 열심히 듣고 이수 뭐 학점도 그냥 그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을 받고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학부생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교과 교육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앞서 그 다른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것 중에서도 교과에 대해서 연구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냐라고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이제 4학년이 되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과 교육론 전공을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이런 실질적인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사실 굉장히 저도 질문을 받고 조금 성찰을 많이 했던 것이 대학 측의 교육 과정을 요구하는 것 외에 학생 단위에서 스스로 실질적으로 제도를 익히고 이런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느냐라고 했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질문을 받고 조금 많이 더 깨닫게 되었는데 제가 사실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경험으로는 앞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미래교육 동아리라는 동아리들 사실은 이게 사범대학 정식 동아리는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인준 과정을 거치고 있고 거의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가등록 절차를 계속 거쳤는데 어쨌든 이 동아리를 작년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어떤 활동을 했냐면
그 안에서 스터디를 한다던가 교육 영상을 제작해 본다던가 이런 활동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다뤘던 게 고교학점제가 있었는데 아마 요 정도 제가 직접 경험했는 학생 차원에서 스스로 뭔가 그래도 뭔가 만들어 봤던 거는 제 기준,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요게 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동아리 안에서도 사실은 이게 조금 부족한 게 작년 기준 저희가 21명이었어요, 동아리원이. 근데 이 동아리원도 사실 한 번에 다 모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다들 각자 개인 일정도 있고, 뭐 팀플이 있다, 학점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러면 또 다 못 오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동아리 활동을 비롯해서 고교학점제 등의 교육 키워드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스터디가 조금 많이 구성되고 꾸준히 진행되면 좋겠지만 또 앞서 또 그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얼마나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한지 자체 평가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또 이 동아리 기준으로 계속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 경험밖에 없어서 일단 양해 부탁드리고 이 미래교육 동아리가 사실 저희가 많이 인준 받기도 굉장히 까다로웠던 게, 그러니까 인준 이 과정까지 오기도 힘들었는 게 미래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범대학에서 지금 가등록 단계로 인준 준비 중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식이 미래교육이라고 하면 영상이나 원격교육 뭐 이런 정도라서 어, 접근이 어렵기도 하고 진입 장벽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여기 우리가 들어오면 많이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스터디도 해보고 얘기해보자라고 해도 아 거기는 편집 좀 할 수 있어야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든가 조금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래서 발표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준비 이러한 여러 가지 학생 차원의 준비 과정에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스터디나 자체 모임이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고 내적으로는 미래 교육과 다양한 교육 현장의 변화나 흐름에 대해서 유연성을 갖고 많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질문해 주신, 그러니까 제가 전달받은 것 중에서는 교육 현장의 지원과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예비 교원들이 자발적인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러한 지원이나 연계가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또 해주셨던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그냥 답변을 드리자면, 어, 작년에 성장 공동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현직 교원과 예비 교원과 수업 연구 활동을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뭐 이런 것처럼 이게 또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기회 자체가 사실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과목별로 현장과 연계해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사실상 교생 실습 외에는 그런 기회가 저희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한창 바쁜 3, 4학년 말고 1, 2학년들 조금 미리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또 이게 정기적으로 뭐 예를 들면 동아리랑 어떤 특정 동아리랑 어떤 그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진행 매칭이 계속 되는 게 보장이 어느 정도 된다면 아마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 그거를 겹하게 된다면 자발적인 활동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일단 저희 경험을 조금 말씀드려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야기 들은 것만 해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게 느껴지고요. 네, 그 여기에 이제 또 힘이 있으신 분이 계시니까 그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그 수업을 많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북이니까 뭐 예천 구미할 거 없이 이제 뭐 수업 나누고 한마당 공개 연구 수업 한다고 그냥 가기도 해요. 뭐 몇십 킬로 뭐 밟아서 그냥 가요. 그런데 이제 혹시나 이제 대구의 수석 선생님들이나 교과 연구회에서 공개 수업하는 거 있으면 예비 교원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좀 대학에 신경 써주시면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예비 선생님께 질문 드릴 텐데요. 저희 그 사실은 이게 이제 현재 계시는 그 장학사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진로 지도 이야기입니다. 진로 지도는 사실 그 두 분 선생님께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 좀 미래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교육청 단위에서 제공한 전공 선택 가이드북을 봤어요. 제가 전 지역을 다 봤거든요. 서로 다 같이 참조했어요. 그래서 한 군데 오류가 생기면 다 오류가 생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진로 지도를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국어 국문학 외에는 심화국어 권하는 데가 없어요. 그 언론 매체 전공에 주로 전문계고에서 하는 실용국어 올라와 있습니다. 좀 심각해요, 지금. 법인데 국어 과목 하나도 추천 안 돼 있어요. 어휘력도 중요하고 언어 논리 중요한데요. 그런 식입니다. 그냥 이제 전공 이름과 교과 이름 매칭해가지고 이미지로 갖다 결합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커리어 네트워크넷 자료 의존해서 좀 열정적인 선생님 커리어 네트워크넷 자료 의존해가지고 그 진로 활동, 자유 활동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그래요. 우리 그 경북대 다니는 사람들을 다 아시겠지만은 그 우리 공대 가가지고 기계학 기계공학부 가가지고 너는 커리어넷 보고 구직 활동하니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경영학과 가서 너는 워크넷에서 직업을 찾으라고 하면 물어보십시오. 학생들은 거기서 원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진로 지도하고 있거든요. 이 진로 지도 설계를 가지고 그 고교학 현재 실행하는데 사실 교사가 그렇습니다. 목적형 교육 과정에 의해서 취업 활동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냥 시험 공부를 그냥 평생 시험 치고 산 사람들이에요. 시험 쳐서 대학 가서 시험 쳐서 선생 되고 시험 친 다음에 시험 문제 내고 시험 치고 네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취업 이야기하고 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는 그 점에서 우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경험이 필요한가? 우리는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학부에 계시는 선생님, 예비 선생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네, 제가 발표를 했을 때 아마 그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예비 교원 입장에서 접할 수 있는 자료가 상당히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전공 선택 가이드북을 봤는데 이런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공 이미지와 과목명 요거를 매칭을 사실 저는 제 과목을 그냥 봤을 때 아 이런 거 할 수 있겠네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지나갔지 이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맞는지도 생각을 못 해봤었고 그리고 네 이런 그 경험에 관한 부분도 사실 질문을 들으면서 공감이 되긴 하지만 생각을 정말 못 해봤던 부분이어서 굉장히 답변을 제가 막 바로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런 포럼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사실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막 이런 고민을 애초에 못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질문 듣고 나서 아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포럼이나 프로그램을 보면 항상 참여하는 예비 교원분들만 참여를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저라던가 여기 와 계신 다른 스텝 예비 교원이라던가 조금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계속 근데 이런 자리가 조금이라도 더 있다면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라도 이렇게 생기는데 그래서 사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크게 되지는 못했겠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을 조금 이렇게 전하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논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카메라 돌아가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저 이걸 보면서 얘기 안 했어. 네. 그 정경희 선생님과 이제 박영민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고, 또 발표를 준비하시는 발표자분들께서도, 물론 장학생님께서는 일정상 참가하지 못하셨지만, 많은 또 논의들을 각 학교에서 처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과 또 그런 예비교원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나 이런 그 담론의 장이 저희 교원 양성 기관에 많이 있기 위해서 저나 또 저희 이제 박종석 교수님이나 저희 사범대 학장님이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많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 사범대학교는 제가 여기 근무를 하면서부터 느낀 것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커리큘럼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사범대학교는 좀 이 단과대학 자체가 특수 목적의 단과대학이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의 커리큘럼이 너무나 이 포착화되어 있는 경향이 많고 다른 인문대학이나 경상대학이나 뭐 IT대학 같은 것처럼 이렇게 뭐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직업의 뭐 어떤 그 고민이라든지 이런 기회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학생들 스스로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수동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반대급부를 제공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오라고 해도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문제는 저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고등학생 고교학점제가 참 모든 문제가 수능에 뭔가 귀결되는 것처럼 저희 교원 양성 기관의 예비 교원들의 어떤 태도라든지 어떠한 그 역량 강화의 방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처해 있는 문제가 결국에는 임용고시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미래교육이나 뭐 이제 또 23년도부터는 저희가 AI 디지털 역량 강화에 중점 학교가 돼가지고 그런 연구 과제들을 제가 수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각 교과가 너무나 아까 칸막이 얘기했었지만 저희도 이제 학과 간 칸막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융복합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시대적인 흐름이 된 지가 이미 수년이 됐죠. 2016년부터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와서 벌써 7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저희 사범대학은 아직 융합교육 전공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이 유명무실한 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지금 그마저도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부호교육과의 학부생들은 임용시험을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합니다. 아니면은 단수나 N수를 해서 교대 진학합니다. 그런 문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미래교육이라든지 이런 AI 교육이라든지 이런 진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그 교원 양성 기관으로서의 다양한 노력들을 또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에 맞게 또 고등학교에서도 이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2주 전에 IB라는 주제로 저희가 또 포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3주 전에 IB 포럼을 했었고 2주 전에 과학교육연구소와 같이 해서 과학교육 학회를 또 같이 주관을 했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쭉 보고 있노라면 이게 굉장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음에도 뭔가 이 정동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떠한 이 사범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반성을 하게 되기도 하고 다양한 방향을 좀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부여도 좀 충분히 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어떤 발표자 송조 선생님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모든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서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저 역시도 동의를 하는 지점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기획 자체가 조금 성급하게 기획이 된 측면이 있어서 참가자 수가 그렇게 제 예상만큼 많지는 않았으나 이 논의의 양과 질만큼은 굉장히 우수했다라고 저는 자평하고 싶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좋은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미래교육센터 사업에 앞으로도 좀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